공모사업 붙으려면 뭐 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아무것도 없었어요. 김에서. 그래도 이게 잘 만들어진 공모사업과 제안서와 기관의 색깔에 맞춰졌을 때 공모전에 분명히 선정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저희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계속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 다음 공모에서 선정이 되고 이 다음 사업들에서 계속 조금씩 안정성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공모 사업 또 지원금으로 스타트업 시작하기 혹은 또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코리안 보로스의 남석현입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을 할까 꿈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던 시기에 기왕이면 이거 들고 다녀봤는데 조금 더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프로젝트를 짰습니다. 첫 제안서였어요. 4개월 동안 1억의 예산으로 세계 일주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C 오브 재팬으로 되어 있는 우리 동해바다 이스트시를 세계에 제대로 알리고 서명운동을 하겠다. 이게 첫 번째 제가 썼던 제안서였어요. 오늘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름의 구글 검색하고 네이버 검색해서 막 만들어 가지고 이제 1억을 벌려고 했는데 1000번 제가 거절당했어요. 해외에 있는 한인 단체, 뭐 청와대, 뭐 관련된 재단 다 연락하고 미팅도 엄청 많이 하고 양재 저기 뭐 기아 현대도 갔고 뭐 기업은행도 갔고 뭐 웬만한 데는 다 연락했었어요. 다 안 됐었어요. 왜 안 됐을까? 그때는 사실 잘 몰랐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아까 내가 들고 다녔었을 때처럼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고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금은 조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고민을 했지만 그 당시는 뭐 왜 안 돼? 이러면서 어떡하지? 막 이렇게 고민을 했었겠죠. 그래서 이제 한복을 입고 제가 다도를 했으니까 한복을 입고 가스 쓰고 김해에서 거기 KTX도 타고 서울까지 이 복장 그대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엄청 이제 나는 열심히 이제 열정을 가지고 한국을 알리는 사람이니까 조금 더 나에게 이제 도움을 주세요 해서 이걸 입고 청와대도 갔고 기업 미팅도 갔고 PT도 이걸 입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 5년 전에 6년 전에 내가 참 오글거리지만 그래도 열정 하나로 내가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렇지만 적혀있는 대로 사업은 열정만으로 가능한 건 아니더라고요. 1000번의 거절이 있었고 거의 끝까지 갈 뻔했지만 또 이제 사정상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출국은 해야 되겠고 비행기 값은 일단 결제를 해놨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떠난 다음인데 학교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학교에서 오늘 이 김해에 있는 인제대학교에서 이상한 놈이 하나 나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고 다니니까 이사장님이랑 이렇게 다 교수님 다 앉아 계신데 제가 PT 했거든요. 제가 가서 인제대학교를 알리고 오겠습니다. 저에게 1억을 주십시오. 1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그래도 1,500만 원 약간 2천만 원 정도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출국할 수 있는 비용을 주셨고 그 다음에 제가 세계에 나가서 뭔가 도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공립초등학교에서 유례 없이 안에서 외부인이 공연을 하고 길거리에서도 하고 한인학교 한글학교로 다니면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4개월 뒤에 12,000명한테 서명을 받았습니다. 외국인들한테. 그리고 이걸 보내야 되는데 이걸 80개국에 보내려면 우리 귀국행 티켓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많이 했죠. 팀끼리. 야 이거 팔고 80개국에 보낼 거냐? 아니면 우리가 한국에 안정적으로 가고 한 10개국 정도에 보낼 거냐? 근데 사실 한번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해야 되겠죠. 팔자. 팔면 불법 체류자가 되면 추방이라도 시키겠지. 근데 우리가 이걸 지금 안 하고 가면 했던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니까 끝까지 한번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한번 이제 가봤어요. 이렇게 가고 사실은 학교에 전화를 했죠. 선생님, 제 티켓 팔아가지고 귀국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학교 이름에 먹칠을 할 수는 없고 좀만 더 도와주세요 하니까 이러면서 이제 또 이제 귀국행 티켓이 이렇게 마련이 된 거였어요. 그렇게 귀국을 했습니다. 이제 모나코 총회도 가고 한글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우리 한인 2세, 3세 아이들한테 같이 아리랑하고 애국가도 부르면서 이런 활동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모나코 국제수로기구에 가서 진짜 이 총회장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 꿈꾸던 어떤 걸 제한선은 다 떨어졌지만 그걸 극복하고 뭔가를 했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끝이에요. 이렇게 대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고 나서 저는 이제 청조 관광 사업이라는 걸 이제 도전을 합니다. 제가 4개월 동안 제가 세계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이 있잖아요. 관광에 대한, 문화에 대한 어떤 이제 꿈을 갖고 그 4개월 동안 진짜 저녁에 그 우리 팀원들 피곤한데 앉혀놓고 회의하고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까? 기간을 엄청 썼어요. 그래서 귀국하자마자 딱 5월 이때 신청서를 냈죠.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누가 떨어졌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영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원하신 대로 탈락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외교부 관련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하나 더 있었어요. 공공외교관 사업. 제가 4개월 동안 한국을 알리고 다녔잖아요. 그게 공공외교거든요. 민간이 했던. 이건 민간이 하는 공공외교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4개월 동안 했으니까 제안서 썼죠. 내가 이렇게 했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서 기대효과는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됐을까요? 왜 웃으시죠? 네. 결과는 정해져 있죠. 탈락했습니다. 네. 13년도까지 이렇게 이제 탈락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대학 생활을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살고 열정적으로 한복을 입고 청와대까지 가서 막 신분증 이렇게 막 주면서 들어가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세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랑채 이렇게 막 들어가고 했던 결과는 백수였습니다. 네. 제게 남은 건 이거였어요. 2012년 5월에 남석현은 27살에 백수가 됐어요. 부모님께 상당히 죄송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비안을만 항상 사람이 이제 비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였냐면 책이었어요. 그래서 출국하기 전에 출판사들에게 연락을 해서 제가 책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 그 인쇄 조금 이제 앞에 당겨가지고 저희가 출국할 때 좀 쓰면 안 될까요? 제가 4개월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케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무도 안 해줬어요. 일단 갔죠. 가서 계속 제안서 넣었어요. 했던데 또 넣고 전화 또 하고 국제전화 또 하고 그렇게 하고 이 2012년 5월에 귀국해서도 또 하고 계속 안 됐어요. 그렇게 1년 반 동안 100곳의 출판사에 제안서를 넣고 책을 내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 근데 방법이 있기는 해요. 내가 1,000만 원 내고 내가 500만 원 내면 책을 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원하는 건 아니죠. 내 가치를 알아줄 수 있는 출판사와 같이 성장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제 책이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청고는 이제 인반에 뿌려지게 됐고 청고는 이제 외교부를 통해서 전 세계 공관에 이제 다 이제 이런 청년이 있었다라는 게 대사관 이런 데 다 뿌려지게 됐어요. 이 책을 바탕으로 저는 이때부터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 비영리 단체를 하면서 이렇게 외국인들을 직접 만나러 가고 신혼여행이었어요. 신혼여행에 저희 부단장이랑 같이 가가지고 막 이런 2달 동안 뭐 게스트하우스에서 같이 자면서 막 이런 활동들을 했던 게 제 신혼여행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국내에서 대학생들을 모집해서 한국에 대한 공공외교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활동을 서포트하고 진짜 그 대학생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모집해서 서울 근교에 여행을 가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봉사 시간을 받고 1년에 한 번씩 한국 문화 콘서트를 열고 올해는 저번 주에 여기 한옥에서 100명 정도 초대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이렇게 많은 외국인 유학생 유튜버들한테 제가 공공외교 대사로 임명도 하고 너희가 한국에 대해서 정말 잘 알리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고맙다. 다 제안서가 통과가 돼서 했던 사업들이에요. 이거는 한류그룹 20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국에 대해서 관심 가져서 고마워서 선물들 다 보내줬어요. 너무 고마워하고 거기 있는 한류그룹 회장들 전부 다 인터뷰해가지고 저희가 문화원 전 세계 문화원에 다 올려줬어요. 고마우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았다 보니까 이제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MBA에 들어가게 됐고 2년 장학금을 받아서 지금 마지막 학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공모사업 및 비영리 단체를 하면서 다양한 정부 기관들과 예산을 받아와서 했던 것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뭐 학벌이 좋아서 뭐가 있어서 뭐가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 붙으려면 뭐 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아무것도 없었어요. 김에서 왔어요. 그래도 이게 잘 만들어진 공모사업과 제안서와 기관의 색깔에 맞춰졌을 때 공모전에 분명히
선정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여기 계시는 이제 눈이 초롱초롱한 분들은 진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공모 사업이고 뭐 다 뭐 비즈니스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세 가지는 이거예요. 어떤 걸 생산하고 유통시켜서 수익이 나면 그걸로 성장해서 또 뭔가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이 구조에 여기서 뭐 소비자 행동이 됐던 뭐 제품 주기가 됐던 이런 건 다 부수적인 거고, 사실 이거 세 개가 제일 중요해요. 저는 공모 사업에서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말하죠. 공모 사업, 보조금, 용역, 계약 끝나면 좀비 기업 된다. 이거 받고 나서 예산 끝나고 나면 너 결국은 지원금 없으면 못 살아가는 회사 되는 거 아니야? 문 다 닫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저는 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공모 사업의 득과 실 중에 실을 먼저 말씀드리면, 보조금에 의한 매몰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왜냐면 돈이 내가 막 진짜 막 갈망하던 그 예산이 갑자기 서류가 붙으면 딱 떨어져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조금 내가 쓰고 싶은 데 써야겠다. 조금 편하게 바로 막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고 싶어서 막 쓰게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끝나고 나서 남는 게 없어요. 뭔가 독립적인, 지금 눈에 안 보이더라도 1년 동안 숨어서 내 걸 만드는 시간이 필요한데, 사실 보조금 받게 되면 먼저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스로 채널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 지속 가능성에서 이렇게 장벽이 생겨버려요. 이게 뭐냐면, 예산이 있으니까 바로 그냥 페이스북에 때려버리고 뭐 인스타에 때려버리고 홍보를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엄청나 막 기사 나오고, 와, 야, 이 스타트업 무슨 공모전에 붙었는데 지금 막 페이스북에서 막 10만 20만 조회수 나오고 좋아요 나오고 막 엄청나다.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쓰고 나면 나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사가 많이 나왔던, 엄청 언론에 탔던 스타트업들이 보조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문을 닫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세 번째는 정말 서류 작업이 많아요. 이게 다 아시겠지만 품위서도 해야 되고 계획서도 해야 되고 사진 다 찍어야 되고 영수증 처리해야 되고 뭐 계산서 끊고 뭐고 전부 다 해야 되잖아요. 본질적으로 내가 진짜 사업만 하고 고민하고 넥스트 모델에서 고민해야 되는 이 시간들이 많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밤늦게까지 서류도 써야 되고. 그런데도 공모 사업을 해야 되나? 저는 100번 물어봐도 100번 예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보단 득이 훨씬 많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득이 뭐냐면,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갈게요. 생산. 나에게 주어지는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스타트업한테 지금 누가 시드머니를 주고 누가 엔젤 투자를 해주겠어요. 근데 1,0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예산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계산하고 나한테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썼을 때 결국은 나한테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걸 지금 못 참고 그냥 날려버리면 정말 흐트러져 버리는 예산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수준을 넘는 기회가 생기고 마케팅 채널이 생겨요. 이 아까 페이스북에 홍보하는 거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나한테 예산을 준 기관과 친해지는 거예요. 예산을 준 기관이 1,000만 원에 1억의 이제 예산 캐파가 있으면 그 중에 10팀을 뽑으면 뭐 1,000 주겠죠? 내가 1,000을 받았으면 최소한 3,000의 값어치를 해주는 게 사실 인간의 도리잖아요. 기업의 가치이고 우리 직원이 3배 정도는 벌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1,000 받았으니까 1,000 열심히 해서 끝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기관 입장에서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공모 사업을 준 기관과 더 친하게 지내고 내가 여기에서 뭘 했을 때 기관과 같이 성장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미팅도 많이 해요. 그래서 관광공사도 끝난 다음에 겨울 여행 주간도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우수팀으로 뽑혀서 상금도 받고 또 문화부로 승격도 되고 했던 게, 계속 가서 미팅하고 서류 낼 때도 우편 안 보내고 퀵 안 보내고 직접 갔어요. 가서 이야기하고 근래에 그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여쭤보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받아서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거 없을까? 계속 미팅하고. 저는 이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차피 이거 공모전이라는 건 기간이 있기 때문에 끝나요. 협약 기간이 끝나면 사업은 종료가 되고 결과 보고서를 쓰고 예산 정산을 하면 나한테 남는 건 레퍼런스 하나밖에 없어요. 앞에 걸 전부 다 잘 했을 경우에는 내가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저는 관광공사 청조관광 관광벤처 기업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잘 못했으면 말하기가 껄끄러워지는 거예요. 잘하고 나서 이거 하나가 얼마나 크냐면, 이걸 하나 가지고 서울시에 가면 서울시가 코리안 브로스
이거 들고 문화부에 가면 코리안 브로스. 이거 들고 교육부 가면 코리안 브로스가 되는 거예요. 이거 공모전 하나 선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정이 되고 나서도 계속 사후 관리를 해서 그다음 공모전까지 고민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제 오늘 본론이 되겠죠. 이 앞단까지는 사실 이 앞단은 이야기를 잘 안 하고 뒤에 것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붙고 나서가 중요한 거라서 앞단에 제가 이제 붙고 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공모전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 예산에 임하는 우리의 경건한 자세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꿀팁이라고 얘기 붙이기도 민망한 제 경험을 녹여낼 건데, 세 가지의 제가 생각하는 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차별화인데, 제일 많이 들어본 말, 제일 익숙한 말, 근데 제일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차별화가 뭐냐? 이거는 제가 제 존경하는 교수님이 수업 시간 때 이렇게 보여주신 건데, 이거 뭘 파는 것 같아요? 혹시나 들어보신 분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무엇을 파는 광고일까요? 사람들은 드릴이 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저 1인치의 구멍, 홀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드릴을 계속 홍보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드릴을 쓰든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싼 게 좋고, 어떤 거 비싼 게 좋고, 어떤 거는 먼지를 빨아들이는 게 좋고, 어떤 거는 깊이 들어간 게 좋고 할 텐데, 지금 내가 고객으로서 필요한 건 저 구멍인 거예요. 저 구멍을 가장 효율적으로 뚫을 수 있게끔 나에게 가장 나에게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안해주는 기업의 제품을 사겠죠. 제가 이게 차별화 강의는 아니었는데 소비자 행동에 관련된 강의였어요. 뭔가 그럴싸하죠.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꼈던 건 오히려 차별화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수많은 제품들 중에서 제품의 라인만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차별화인가? 아니면 정말 고객이 원하는, 우리한테 고객은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물건을 사는 사람, 예산을 주는 기관. 지금은 공모사업에 선정돼야 되니까 공모를 사업을 주는 기관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은 다양한 드릴을 원할까요? 아니면 저 하나의 구멍을 원할까요? 그 부분을 잘 고민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서비스가 정말 유일무이한가요? 우리 여러분의 분야에서 시장,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수많은 서비스 제품 중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 고객들이, 우리 기관이 여러분의 아이템을, 제품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여러분의 사업을 대표하고 있나요? 뭐가 여러분의 차별한가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분들이 얼마나 서류를 많이 보실까요? 5번이 제일 중요하죠. 많이 보시고 엄청 많이 볼 텐데 많은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핵심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저기에 대한 답이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1번은 유일무이한 서비스는 없어요. 결국은 다 벤치마킹에서 나오는 거고, 100을 보고 배워서 그 중에 10%만 가져와서 내가 90을 붙여도 결국은 유일무이한 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 제품이 시장 고객들이 가장 필요로 할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어떤 구멍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은 큰 걸 원할 수도 있고 어떤 깊은 걸 원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무조건 기관에서 성과만 중요시 여기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후속적으로 얼마나 잘 살아남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고용 창출을 고민을 하는 것도 있고, 플랫폼을 잘 만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별화가 강점 강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드릴이 가벼운 드릴도 있고 무거운 드릴도 있고, 남성용, 여성용, 집에서 DIY 할 때 쓰는 게 있을 거고, 팁이 참 이쁘게 티타늄으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거고, 아니면 여성들이 쓰기 편하게 막 알록달록하게 조금 더 아기자기한 제품이 있을 텐데, 차별화는 다양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는 게 차별화가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만드는 게 차별화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 하나의 강점이 없으면 이것저것 하게 돼요. 막 이것도 우리는 할 수 있고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페이스북 영상도 만들 수 있고, 유튜브 영상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KTV처럼 이런 영상도 만들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바이럴도 하고 다큐멘터리도 하고,
우리가 볼 땐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다 하니까 차별화 있지 않을까? 하나 하는 팀보다 낫지 않을까? 내가 하나라도 깊게 들어가서 이거 하면 코리안 브로스, 이거 하면 여러분의 기업이 생각나게 하는 게 저는 차별화인 것 같고, 그건 무조건 지금은 강점을 극대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안서는 많은 심사위원분들이 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하나 딱 기억 남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실현 가능성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차별화가 있어도 이 친구 아이템은 좋은데 갑자기 막 3억 받아가지고 뭔가를 막 하고 싶대요. 근데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한가? 이건 이제 현실적인 단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처음에 우리가 제안서 낼 때는 요 정도인데 과연 이 1년의 공모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친구들은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중간에 돌을 만나지 않을까? 눈이 부서지지는 않을까? 사실 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물동이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사실 서류에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떨어지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질문들이 이거예요. 1번, 2번은 아까 뭐 이야기했던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3번은 어떻게 우리 고객들에게 제품이 있다는 걸 전달할 거냐, 어떻게 우리 공모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들에게 우리의 사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릴 거냐, 어떻게 고객이 이용하고 구입하게 할 것이냐, 어떤 기준으로 우리 제품의 가격을 책정할 것이냐. 이제 보시면 다 좀 현실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초기 투자 비용은 현실적인가? 우리가 공모 사업을 쓰는데 1억의 캐파 중에서 1000 혹은 500, 1000에서 1500 정도의 지원금이 있어요. 전부 다 1500을 줬겠죠. 근데 내가 1500을 받아도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의 가치가 800밖에 안 되면 떨어지겠죠. 근데 1500을 받았는데 내가 3000 정도는 내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실현 가능성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원금 7번 지원금이 어느 정도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를 딱 봐요. 저도 심사를 들어갈 때가 있는데 보면 사업 계획서 앞을 많이 볼까요? 뒤를 많이 볼까요? 앞을 볼까요? 뒤를 볼까요?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무조건 뒤부터 봐요. 예산 짠 거 보면 이 사업 되겠다 안 되겠다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차별화는 바뀌어요. 나중에 사업 시작하면 피봇하고 뭐 다 날아가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예산 짠 거 보면 이 사람이 사업할 마인드가 되어 있다. 이 사람 예산 잘 짜는구나. 이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힘든 게 와도 극복해내겠구나라는 거 예산 짠 거 보면 딱 나와요. 도출해낸 걸 보면. 근데 거기에 비현실적인 게 들어가 있고 비효율적인 게 들어가 있으면 사실 좀 탈락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크게 필요한 거 딱딱 짚어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 이 예산으로 이 정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건 예산 보면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8번 지원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장점, 단점 중에서 큰 예산은 들어오지만 끝나면 끝이에요. 이 뒤에 내가 고용한 3명의 인건비는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800만 원. 월 우리가 고정적으로 800, 600이 나갈 텐데 지원금 끝난 다음에 감당 가능하신가요? 이게 제안서 안에 반드시 녹아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기관 입장에서도 이 지원사업 끝난 다음에 회사가 사라진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끝나고 나서 고용 계속 빵빵 창출해주고 끝난 다음에 더 사업 성장해서 그 다음 후배 기수들도 좀 당겨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선정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8번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서에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계략도를 넣잖아요. 시간 순서에 따라서 내가 몇 월 달에 뭐 할지, 그게 9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산을, 내가 이 차별화된 아이템을, 이 예산을 어떻게 분배해서 어떤 단계적으로 1년 동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날 때 되면 이게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일 사실 좀 안타까운 건 1번부터 8번은 동시에 진행이 돼요.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1번 끝나면 2번 하고 2번 끝나면 3번 해야지가 아니라 저거는 무조건 동시에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순간 놓치면 그 사실 이게 제안서의 그 통일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구나라고 인식을 딱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번 일단 올해까지는 뭐 어떻게 했다 치자. 그럼 내년은 올해 했던 걸 어떻게 성장시키고 어떻게 연결시켜서 매출로 가져갈 것이냐. 그다음에 올해 매출은 어떻게 날 것이냐. BEP는 어떻게 넘길 것이냐. 만약에 다 최악의 경우에 매출이 안 난다. 우리는 투자가 필요하다. 그럼 내년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부분이 정리가 잘 되어야지 사실 제안서를 볼 때 통과하냐 못하냐가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팀이에요. 단계별로 중요하게 되는데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고 아무리 실현 가능성이 있어도 그냥 논리적인 거고, 팀원이 어떤 사람이고 팀 구성이 어떤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사업이 정말 좋은 아이템인데 하다가
잘 됐어요. 그러면 뭐 걱정할 거 없지만 하다가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힘들어져서 예산이 갑자기 뭐 구멍이 난다던가 갑자기 뭔가 매출이 뛰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떨어진다던가 했을 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극복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리더가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는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보고 팀원들이 그 리더를 따라서 그 극복 과정을 같이 버텨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아이템은 다 바뀌고 피봇하고 저도 관광공사 붙었던 거랑 나갈 때랑 끝날 때랑 아이템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서류상으로는 한 번이지만 그 내부적으로 한 10번 정도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근데 팀원들과 같이 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너는 이거고 너는 이거고 너는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구성원으로서 이 시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나중에 이게 어쩌다가 엔진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3명이서 4명이서 열심히 이 토니바퀴의 역할을 하자. 이걸 위해서. 이런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팀이 얼마나 디벨롭이 잘 됐는지 팀 빌딩이 잘 됐는지가 서류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마케팅하는 3사람 모여가지고 뭐 프로그램 만들겠다 하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어느 정도 IT 전문가가 있어야 될 거고 IT의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IT 배경 하나, 마케팅 배경 하나, 그다음에 기획하고 뭐 영업할 수 있는 사람 하나, 뭐 영업 필요 없으면 뭐 IT가 2명이 있던가. 근데 팀 구성을 딱 보고 예산 딱 보고 아이템 보면 아 되겠다 안 되겠다가 나오는 거예요. 구구절절하게 쓸 필요도 없고 그런 라인만 짚어주면 괜찮네. 일단 1차는 넘겨보자. 면접에서 한번 보자.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하게 그냥 제가 느꼈던 경험들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팀원들이 수동적인지 그냥 아는 친구들인지 각자의 역할이 중복인지 중간에 그만둘지 그 친구들이 제일 잘하는 거는 뭔지 사업을 하다가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떠나진 않을지 우리가 모두 비전과 목적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팀원인지 대화를 잘하는지 리더는 어떤 성향이고 팀원은 어떤 성향이고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게 이제 서류 쓰다 보면 본인이 정리가 될 거예요. 어차피 여기는 다 대표님으로서 여기 오신 거니까. 그다음에 이런 질문들을 바탕으로 사업 계획서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사실 공모 사업에 제가 생각하는 선정될 수 있는 사실 핵심 포인트들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이 질문들은 네이버에서 제 블로그 이제 코리안 브로스랑 남성경 검색하면 거기에 제가 관광공사 고모 이제 지원하는 팀들을 위해서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마지막 게 남아 있어요. 우리가 핵심 차별화에 대해서 얘기를 차별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팀원이 그걸 옆에서 이제 푸시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 1년의 사업이 끝난 다음에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도 이제 면접에서 혹은 이제 서류 이제 딱 느낌 이렇게 딱 와요. 이게 기대 효과가 현실적인지 아니면 뜬구름 잡는 소리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이 가능하겠죠. 지속 가능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제 강의를 다른 데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도 많이 찾아봤는데 저한테 와닿는 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지속 가능성은 제가 느꼈던 제가 지금 코리안 브로스라는 이제 법인형 크리에이터를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저희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에 관광공사의 사업을 잘 마무리를 했고 지금도 한 3개, 4개의 공모 사업이 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용역도 하고 있고 같이 서울시것도 하고 있지만 근데 이 올해 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거예요. 야 우리 지속 가능성 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이 공모 사업 끝난 다음에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근데 그때는 저희가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외국인들에게 우리 한국인 3명이 막 이렇게 체험하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막 보여주고 그걸로 여행을 연결시켜가지고 오토로 연결시키고 막 이제 그런 거였었거든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피봇을 한 게 바꿨어요. 한국인을 대상으로 우리 영상을 찍자. 외국인이 출연을 해서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외국인이 출연을 해서 한국에 관련된 뭐 지역 탐방이라던가 이런 걸 하면 오히려 조금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일단 조회수랑 우리 구독자랑 소통하기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콘텐츠에서 아쉬웠던 건 좀 광고스럽지 않게 재미있게 전달하고 싶다.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잘 전달하고 싶다였고 가치와 이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또 댓글에서 막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는 그런 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뭐 아이템으로 지속 가능성을 하자고 방향은 잡아도 이게 코리안 브로스라는 콘텐츠 유튜브 채널에 관심을 갖게 하고 구독자층을 확보하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유도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걸 1년 동안 2년 동안 고민을 했던 거였고 그 결과는 결국 딱 하나였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재밌어야 되고 재밌으면 참여하고 공감하면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댓글에서 우리 구독자들하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먹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같이 먹어보고 그래서 가장 유명한 한국에 있는 트렌드한 컨텐츠들을 벤치마킹하고 영국 남자라는 가장 유명한 컨텐츠들을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한국형 이제 영상 코리안 브로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문화를 체험하고 먹어보고 지역에 가보고 뭐 서울시에서 아직 우리 한국인도 잘 모르는 곳에 직접 가보고 제주도 가고 부산도 가고 외국인들하고 같이 이런 것들이 반응이 꽤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피봇을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하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나갔어요. 이거랑 외국인 하기 전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테스트를 많이 해봤어요. 이건 될까? 이건 될까? 이건 될까? 그 테스트를 하면서 3개월 정도 기간 동안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한국인들이 출연하는 것도 해봤고 외국인들이 출연하는 것도 해봤고 같이 나오는 것도 해봤고 음식을 해봤고 체험을 해봤고 약간 조금 자극적인 컨텐츠 좀 재미있고 자극성이 뛰어난 그런 컨텐츠도 해보고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로 집중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반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공모 사업을 했고 우리의 이제 고객들이 있으니까 그 고객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원하는 컨텐츠를 같이 기획하고 찍어서 주고 그럼 10만 원 정도 조회수가 나오면 상당히 행복해하고 기뻐합니다. 저희도 그렇고요. 구독자들도 만족스러워하고 그럼 이제 컨텐츠가 레퍼런스가 되고 예전에는 공모 사업이 레퍼런스가 됐으면 이제는 컨텐츠 하나하나가 레퍼런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이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 지금 코리안 브로스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제는 외국인 컨텐츠들 실내에서 실외에서 뭐 체험하고 조금 가치 있는 컨텐츠들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컨텐츠가 안정화됩니다. 그럼 조회수가 증가해요. 여기가 올해 1월인데요. 1월에 저희가 계속 테스트를 했어요. 테스트하면서 피크 찍고 다른 것도 해보자. 피크 찍고 다시 처음 거 해볼까? 피크 찍고 또 도전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이제 성장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그냥 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막 했으면 아까 공모 사업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는 거 없이 그냥 막 이거 주구장창 하게 됐을 거예요. 근데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채널에 우리 법인에 우리 회사에 가장 어울리는 게 뭔지를 찾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팀원들하고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고 시장 조사도 필요하고 테스트도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저희는 구독자가 한 달에 이제 15,000명 정도가 늘고 있어요. 올해 초에 4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17만 명 정도가 됐고 올해 말까지 20만 명, 내년 넘어갈 때는 한 35만 명 정도까지 유튜브 구독자라 생각하고 있고 외국 채널은 20만짜리가 따로 있어요. 지금 국내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고 단가도 올해 초에 비교해서 10배가 올랐어요. 그게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낸 지속 가능성이었고 이 콘텐츠에서 구독자랑 이야기하고 친구처럼 지내고 그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또 다른 콘텐츠가 안정화가 되고 항상 8대2로 진행을 해서 2개의 실험적인 콘텐츠를 합니다. 그 2개 중에 뭐가 대박이 날지 모르니까 그걸 통해서 계속 이거는 요동치겠지만 큰 틀은 그림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저희가 이제 꾸준하게 피크점들을 찍어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테스트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팀원들과 조율 기간도 필요해요. 이거 잘 됐다고 이거만 무조건 하면 또 우리가 사기도 떨어지고 우리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고민도 많이 되고 저희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찍다 보면 비영리 단체 운영하고 있는 거 같이 많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외국인 유튜버들을 초대해가지고 다 한복을 선물로 주고 공공 외교 대사로서 다 임명도 하고 트로피도 줬어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한국에 대해서 사랑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도 같이 하자.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외국인 유학생들과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국 문화 공연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좀 임팩트 있는 한국 유학 생활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많은 외국인 친구들이 출연하고 싶어하고 저희는 이제 캐파가 한 달에 뭐 12개 정도의 이제 영상의 캐파가 있으면 한 20개 정도가 되면 더 많은 친구들이 출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저희도 성장하는 단계이고 방향을 잡아가고 있으니까 아직 12개 선에서 가장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친구들을 찾아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희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계속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 다음 공모에서 선정이 되고 이 다음 사업들에서 계속 조금씩 안정성을 찾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감히 오늘 공모 사업의 뭐 노하우라던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노하우라는 게 뭐 개개인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희가 느꼈던 좀 힘들게 이렇게 했던 것들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이 강의를 보시면서 조금 더 나에게 맞는 어떤 차별화가 뭘까, 핵심 역량이 뭘까, 나랑 같이 꿈꿀 수 있는 팀원이 누구일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